공부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투자 테마가 이제 월 분배형 상품군에 등장해요. 가격이 올라도 성장이지만 배당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 것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냐면 배당이 성장되는 주식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배당이 나오니까 폭 나갈 때 좀 더 사서 물타기를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 내가 증액된 효과가 있고 이 배당의 재투자를 수익률 가속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회복될 때 2배로 올라버리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다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하면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면서 기대도 크지만 불안도 커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으신 60년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50, 60 퇴직을 하신 분들한테 400명 대상으로 퇴직 전에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거예요. 400명 중에 150명이 1등이죠. 돈이었습니다. 재정관리. 2위가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하신 분이 98명. 3위가 건강관리. 4위가 취미 및 여가 계획. 5위가 가족과 인간관계 관리였었어요. 5가지 요인입니다. 재무적인 거, 일, 건강, 취미, 인간관계 5가지거든요. 사실 이게 노후의 삶을 결정한 5가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센터에서 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하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올 거예요. 뭐 일본에서 한 거 더 이렇게 나오고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도 5가지 벗어나진 않아요. 거의 다. 요거의 순서가 좀 달라요. 오히려 미국 애들은 이 가족이 좀 많이 앞쪽에 와요. 한국은 이제 5등인데 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한국이 좀 가족이 좀 뒤쪽에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동아시아 가족적 전통 때문에 그런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내가 아직 잘 분석을 안 해봐서. 지금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업에 있을 때 이 5가지 중에 상당수가 별로 고민이 안 돼요. 해결이 돼요. 돈 해결되죠? 뭐 건강검진도 매년 회사에서 해주고 큰 회사들은 뭐 활동을 많이 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돈도 월급도 주고 일자리도 있고요. 가족도 퇴직하면 부부가 맨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안 있으니까 크게 가족도 문제가 안 돼요.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퇴직 전에 나의 살던 세상과 퇴직 이후에 사는 세상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차원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던 인간관계와 이 알던 인간관계가 동일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모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건너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으셨는데 성향이 좀 약간 권위적인 면이 있으셨던 거죠. 뭐 당연히 뭐 능력 있고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퇴직하고 나니까 전 직장 후배들도 완전 날 대하는 게 달라지고 부인도 달라지고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뭐 돈은 있으시면 골프 같은 거 막 치고 막 하시다가 2년 전쯤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인간관계가 똑같다고 연속선상에서 생각을 안 했었으면 굳이 이렇게 상처를 들이부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뭐 힘들겠죠. 퇴직하고 나면. 내가 회사에서 알던 지금 친하게 지낸 그 뭐 우리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관계가 똑같을 거라고 내가 나가면 지금은 제가 전무기 때문에 싫어도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소위 말하는 동네 아저씨가 되는 순간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돈, 일, 건강, 취미, 여가, 가족 인간관계가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노후를 떠받치는 5가지 기둥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것의 5가지가 절대 그 직장 생활하실 때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고 거대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우주로 차원 이동이 되는 새로운 우주에 내가 들어가시는 거가 된다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보면은 임원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임원 못한 하다가 부장 때 임금 피크제 하신 분들 나가신 분들 더 잘 적응을 해요. 의외로. 이분들은 아예 그냥 그 접었으니까. 근데 계속 임원을 잘 나가셨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목표지향적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어려워하시는 분도 의외로 더 많으세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오히려 그냥 나는 어차피 임원 못 될 거니까 만족하고 여기서 하고 나 임금 피크제 걸려서 한 몇 년 잘 조용히 다니다가 준비해서 나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 소프트 랜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목표지향적이시고 잘 나갔었던 분들 중엔 하드 랜딩이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는 준비를 뭐 하지 못한 분들이 50, 60 세대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 퇴직하기 전 꼭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은퇴라든가 노후에 대해서 뭐 완벽한 솔루션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막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막 설명을 해요. 야, 뭐 친구가 얘기하다가도 와, 어디서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건 이런 거야 막 설명하는데 야, 다 귀찮고 있잖아. 야, 근데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노후 준비도 그러거든요. 막 설명하고 그러면 야, 그 뭐 하라는 얘기야 노후에. 저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본다. 그럼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 하나나 두 개를 찾아야만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성공이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어떤 일은 한두 개의 정답을 찾는 게 게임의 룰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 게임의 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전 노후 준비는 최악을 피하는 게 인생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최악까지는 가지 않게, 돈에 있어서도 최악까지 가지 않게, 일에 있어서도 최악이 안 되게.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베스트를 찾아요. 내가 내 적성에 맞고 능력을 받는 최고의 직장 가면 되거든요. 연봉도 많이 받고. 그게 답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30년 가졌던 노하우를 쓸 수 있는 최고의 직장 안 줘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10만 명에 한두 명 나올까? 이미 아주 최상층부의 최고의 하이엔드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는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다 도매금에 하나를 묶여요.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현업에 있을 때 이게 약간 세분화되지만 퇴직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도매금에 묶여서 최상층 소수 몇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퇴직자예요, 그냥. 거기서 전문성으로 내가 어필하거나 변별력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의 경쟁자는 이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아랫세대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보다 젊은 세대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대우를 해주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럼 우리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 답을 찾아가고 형편에 맞게끔 준비하기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인생관과 가치관이에요. 내가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난 죽어도 백화점 앞에 살아야 돼 라는 사람과 난 괜찮아, 그냥 나는 좀 조용한 외곽에서 살아도 돼, 그러면 이미 돈을 운용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서울 대도시에 교통 좋고 대단지 아파트에 인프라 좋은 곳에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퇴직 이후에도 현재 버는 소득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나, 이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줄 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확보가 돼야 돼요. 최소한 수평 정도 이동, 퇴직하다 수평 정도 이동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돈이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부모한테 받을 돈이 있거나,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오케이. 해당되세요? 근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권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안 하면 강제적으로 조정당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자기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센터장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직급은 미래에셋 증권 전무라는 것이 저희 아이덴티티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디서 증명을 할 때 그거로 다 증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띄어지는 순간 전 더 이상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나를 증명하고 한 가지의 일로서 내가 적정한 수입을 얻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에 오직 그럴 기회를 거진 사람들은 거의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수입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거 준비 잘하신 분들은 참 이런 것은 현명하신 거예요.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기업체 임원까지 했는데 딱 아신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뭐 주택관리사 이런 것도 막 그냥 주택관리에 공부를 막 하셔가지고 또 그런 쪽에 계셨었으니까 딱 해서 퇴직하자마자 아파트 단지에 그 관리소로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사 가면은, 큰 건설에서 임원했다 가면은 그렇지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입은 줄지만 확실히 자기 일을 가지고 수입을 줄여서 딱 간 거죠. 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돈에서 일부 찾아 써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연금 경합형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데서 조금씩 빼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당연히 이제 생활 수준 낮춰야 돼요. 유지하겠다고 전제가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게 아까 세 가지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줄여야 돼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명목소득 기준 소득 대체율이 40%로 알고 있는데요. 이 40%라는 게 국민연금료로 40년을 낸 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40년간 내가 냈을 때 내 퇴직 전 소득의 4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40년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 그러다 보면 뭐 빨라야 25, 27의 직장 생활에서 한 55세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유럽 애들은 퇴직하고 나서 휴가 다니면서 살지만 한국 그게 안 되는 게 국민연금을 설계될 때 40년 납부 기준으로 40년 명목소득 대체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도 지금 많이 준다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고갈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어떻게 계약을 하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책임진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은 그냥 기본 베이스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내가 미리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계좌도 하고 회사의 퇴직연금도 중간전환 받지 마시고 계속 모아 나가시고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해야 될 때 인출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시퀀스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게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인출 순서 리스크예요. 이게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첫째 플러스 27%가 나고 둘째가 플러스 7%가 나고 마이너스 13%가 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는 첫째 마이너스 13%가 나고 둘째 플러스 7%가 나고 셋째 플러스 27%가 납니다. 사실은 순서만 바꾼 거지 숫자 3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똑같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하나는 첫해 플러스가 난 거고 27%가 한 개는 마이너스 13%가 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월급쟁이 할 때는 직장생활 다닐 때는 깨져도 버티면 돼요. 3년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 돈이 인출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27%로 내가 번 상태에서 인출하는 거와 13%를 깨진 상태에서 인출하는 거는 이후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순서 리스크. 수익률 순서가 내 돈을 인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이걸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 전쯤에는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잘 정비를 하시면서 어차피 퇴직 후에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설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퀀스 리스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그러잖아요. 뭐 복잡하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시뮬레이션은 뭐 전문가들이 많이 해놨어요. 뭐 저희도 여러 번 했고 근데 영국 애들 한 것도 저희 자료도 봤고 미국 애들이 한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퇴직 후 10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퇴직 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돈을 쓸 것이고 부모님 부양비나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노후 생활의 전체에 결정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후 10년이 선택이 평생 노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내가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의 답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서 이거를 내가 10년짜리 내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제 거시 경제학의 아버지죠. 존 마이너드 케인즈 경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제학자인데 전 경제학 이론은 모르고 그분의 삶이 너무 재밌어서 되게 좋아하는 경제학자인데 케인즈 경이 한 유명한 얘기도 있죠.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게 낫다. 굳이 뭐 경제학자들 막 0.1%가 사실 다 틀리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런 거보다 대략 맞으면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대략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 돈이 들 거고 부모님도 이런 거니까 대충 해야 되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뭐 시퀀스 리스크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고 내 생각에 퇴직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퇴직하고 나서 오세요. 내가 농담하고 후배들 그러면 야, 지금 퇴직 전에 와서 지금 얘기 좀 하지. 퇴직하고 와서 꼭 얘기해. 그러면은 그때는 뭐 똑같죠, 뭐 얘기가. 그렇다면은 약간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아야 내 노후가 보장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건 이제 몇몇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댓글 욕도 먹고 막 그러던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그 조사하는 보고서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적정 생활비, 뭐 최소 생활비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정 생활비라는 게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돈이 더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퇴직 전에 보험 같은 것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가 만기가 70세, 80세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쓰는 그 의료비는 그 우리가 75세 이후로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후기 고령기에 자기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씁니다. 우리가 쓰면 뭐 젊어서는요, 뭐 대형 사고가 나지, 나쁜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병원비라는 것 자체를 체감할 일이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근데 내가 그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75세 이후에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건물료가 매년 오르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한국 사회가 아주 겪은 숙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상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남한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55년생들이 75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5년생부터 후기 고령기에 들어가가지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20년간 75세 이상 인구가 20년간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건보료 제정은 힘든데 감당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개혁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의견들 내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혁도 해야 되지만 또 너무 줄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또 삶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건 반드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투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케네스 에로 같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연구된 거예요. 경제학계에서 정책 다 연구된 겁니다. 우리만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투표해서 막 많이 찍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미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솔루션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투표제도는 이미 다 연구되어 있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식적인 이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을 뿐인 거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보료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같은 거 좀 잘 챙겨놓으시고, 최소한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하진 않아도 암보험 같은 것도 그래도 한 90세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게 해놓으셔야지. 지금 40세 여성분들, 여러분들이요, 40세 여성분들은요, 절반이 90세 넘어가야 다 사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평균 수명에 속으면 안 돼요. 평균은 평균일 뿐이에요. 평균은 평균이에요, 그냥. 대다수는 여러분들 절반 이상 90세까지 넘어 삽니다. 넘어가서 이제 적정 생활비에서 이제 이거는 부부가 좀 건강하게 살 때 기준이니까 적정 생활비는 277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대략 한 28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면 부부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거동을 다 하는 거죠. 중장년의 건강의 척도는 만성질환을 척도로 보지만, 나이 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다 약을 먹어요. 그죠? 부인 다 드시잖아요, 약들. 그 대신 뭐냐면 이동성이 핵심이에요. 이동성. 혼자서 걸어 다니고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혼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동성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얘기죠.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성. 40, 50대는 이제 그 만성질환 정도.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잘해서 이제 넘어가서 이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오래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또.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전제를 해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300만 원 이런 걸 내가 조달할 때 국민연금에서 얼마 받는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죠. 내가 얼마가 있으면 노후가 준비돼가 아니라 내가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오고, 내가 가입한 그 연금저축계에서 얼마가 나오고, 퇴직연금에서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얼마씩 내가 뺏었을,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방법론인데 4% 룰을 한번 참고하는 겁니다. 이 4% 룰이라는 게 윌리엄 뱅겐이라는 미국의 재무 설계사가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 시점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돈이 고갈되지 않고 돈을 뺏어 쓸 수 있는 비율이, 적정 인출 비율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4%입니다. 근데 4%를 가지고 내가 그럼 얼마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4%의 역수가 25회예요. 그래서 25배 법칙이라고도 쓰고, 그러니까 25배 법칙인데 25배에다가 12를 곱하면은 300이 되거든요.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를 25배의 법칙, 300 승수의 법칙인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고갈되지 않고 쓰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돼요? 그럼 300 곱하면 돼요. 그럼 9억이 나오겠죠.
9억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전제는 이 돈을 몽땅 미국의 S&P 500 인덱스와 채권 인덱스에 샀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은 미국의 20년대 엄청난 대공황과 70년대에 10년간의 주장을 헤맸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대공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만큼 오랜 기간 장기 침체장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4% 룰보다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300이라도 9억보다도 적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75세 이후에는 후기 고령기로 가면 생활비가 더 줄어들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이것까지 반영하시 이거보다 금액이 줄어들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금액적으로 볼 때는 월 생활비 곱하기 300을 딱 하시면 되는 도표를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연금이나 여기서 나오는 액수를 해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거나 이 두 개 참조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가장 계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또 주택연금까지 반영시키면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한 100만 원 나온다. 그럼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300이면 6억이잖아요. 6억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내가 또 딴 것도 조달하고 해서 내가 또 그때부터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하게 되면 돈 빼서 쓰지 않고 또 그 돈만큼 운용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의 고가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죠. 완전 늦어져. 이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허드핸드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일도 일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의 고가 시점을 확실히 늦춰줍니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직장인들의 최종 꿈은 건물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토록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가격이 올랐고요,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임대 사업자가 돼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창출되면서 그것도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의 자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건물주가 되고 임대 사업자가 됐던 거고 요즘은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퇴직자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었어요, 한때는. 요즘 제가 데이터는 안 봤는데 제 직감상으로 좀 줄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임대주택 정책도 좀 까다로워졌고 그랬기 때문에 예. 숨만 쉬어도 월 300만 원 나오는 건물주가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더욱 약간 효과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거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그 투자 테마가 이제 월 분배형 상품군에 등장해요. 한국 사회에. 일본도 고령화가 되면서 월 배분형 펀드가 잘 됐어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국민연금이 두 달에 한 번씩 줘요, 얘네들은. 일본이 이제 이를 말씀드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한 20년 선배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많이 참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융계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두 달에 한 번 주니까 빠진 달을 월 지급식 펀드를 가입해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일본은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거의 금리가 제로였었으니까 두 달에 한 번 월 배분형 상품을 금리가 높은 해외 채권을 펀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월 배분형 상품이 나오는 거죠. 월 배분형 ETF가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들인 거죠. 이건 당연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그런 걸 반영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저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 될까 했는데 한국은 이게 어떻게 왔냐면 월 배분형 ETF로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흡수 속도라고 그러나 이런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월 배분형 상품은 이게 고령화와 저성장이 되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필요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 배분형 ETF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월 배분형 ETF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가 아니더라도 월 배분형 ETF 전문가들 모셔다가 그런 분들한테 월 배분형을 한번 하시는 기회 만들어 좋으실 것 같은데 월 배분형 핵심은 월 배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은 임대료가 원천이잖아요. 그 임대료가 그 세입자들이 내는 근데 이제 이 월 배분형은 나한테 주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천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리츠 같은 거는 임대료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거는 이자.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요즘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는 커버드 콜. 이런 것을 이제 옵션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면서 한국에서는 현재 이 네 가지 정도의 소득 원천이 되어 있는 월 배분형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좋다라고 좀 말씀은 어렵고요. 저는 지금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투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뭐 커버드 컬 전략도 되게 좋은 전략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배당 성장 전략 같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자산이 성장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가격이 올라도 성장이지만 배당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 것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냐면 배당이 성장되는 주식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자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은 내가 이 커버드 콜을 팔기 때문에 상방이 쉽게 생각하니 위는 막혀 있고 아래는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월 분배 캐시플로우를 굉장히 잘 창출해 주니까 이거 뭐 퇴직하고 당장 캐시플로우를 당장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거나 아니면 내가 캐시플로우를 받아서 딴 걸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지만, 좀 젊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보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보기에 다른 분 분명히 있어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배당 성장 형태의 그 ETF가 훨씬 뭐 배당 성장 월 배분형들 많이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ETF인데 배당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 배당 다우지수 ETF 같은 그런 상품 유형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배당 성장 상품들이 국내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은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건물을 하나 사서 올인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아직 부자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ETF에서 이걸 하는 방법은 현금을 주는 여러 가지 자산을 뭐 리츠도 있고 배당 성장도 있고 이런 걸 내가 조합을 해서, 국내 배당 성장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한 5, 6%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3.3에서 3.4가 나와요. 이거 뭐 커버드 컬 많이 주는, 너무 많이 주는 거는 그만큼 또 하락 텐트 많이 나간다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리츠 전체를 사는 걸 보면은 통으로 다 사는 것도 봐도 한 7, 8%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배당이 나오니까 사다가 폭 나갈 때 좀 더 사서 물타기를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 내가 증액된 효과가 있고, 그걸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증권학자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제 이 배당의 재투자를 수익률 가속기란 표현을 쓰거든요. 회복될 때 2배로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는 보통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뭐 개별 종목에 하다 이렇게 폭락하니까 더 사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다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하면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니까 양방으로 이렇게 써도 되나,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월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장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가 있죠.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죠, 당연하게. 두 번째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죠. 왜? 현금이 나오니까 버틸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당금 재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리의 가속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번째, 재미가 있죠. 매월 내가 찍히거든. 제 스마트폰에 배당 얼마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그래요. 뭐 얘가 뭐 여기 전무님 치킨값 들었어요. 치킨값. 금액이 적어도 2, 3만 원 들어오면 치킨 2만 원 하잖아요. 치킨값 들었다는 거죠. 현금으로. 쓰면서 내가 쓰지 마라. 재투자해야 된다. 그거 쓰면 안 된다. 치킨 먹다가 그거 노후가 더 나빠진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치킨 먹지 말고 2만 원도 노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월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두 개의 그 월 배분형 ETF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원샷, 원킬 하나로 모든 것들 끝장을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그런 대상을 발견하시면 돼요. 근데 월 분배형 ETF 중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약간 포트폴리오적 관점, 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섞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고, 최근에는 또 뭐냐면은 그 자기가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ETF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를테면 리츠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리츠 ETF 몇 퍼센트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으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직접 해도 되지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은 비율이 변하면 그때그때 재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거를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RP라든가 ISA 계좌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하시게 되면은 원래는 배당에 대해서는 15.4%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 뭐 연금으로 가면은 3.3에서 5.5밖에 안 내고 나중에 그것도. 두 번째로는 나중에 내니까 중간에 과세 이연되니까 만약에 15.4% 내가 복리를 운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자가 100만 원 나왔는데 15만 4천 원 빼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세 이연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에서 그냥 과세 이연이 돼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효과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가 과세 이연되는 거와 과세 이연 안 되는 것 중에 과세 이연되는 것이 더 유리하죠. 세율이 낮고 과세 이연도 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런 거는 연금저축계좌, IRP, ISA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로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품들은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건강보험료에 산정도 안 해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산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도 산정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은 거는 산정을 안 들어가요. 연금소득세를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 압박이 되는 시기가 오면 제 생각에 지금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가 갖고 있는 조세 효율적인 측면은 저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분 형이 이해하실 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아직도 노후 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또는 격려의 말씀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준비가 안 되고 많이 안 되고도 있지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현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해보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대전제는 변하지 않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우리 30대 직원들한테 정말 그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지금부터 연금 계좌 열심히 들어라. 열심히 들고 뭐 투자할 대상 내가 일도 바쁘고 한 거 없으면 그냥 지금 현재 가장 검증된 데이터가 S&P 500 ETF 같은 거 그냥 그거 매월 사서 뭐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떨어지면 더 사라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뭐 투자 실력이 더 뛰어서 하면 더 좋지만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고 나는 이 투자보다도 다른 것 속에서 내 삶이 더 만족도 높아지고 내가 또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다. 왜냐면 시장 수익률만 가도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 먹고 살려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상위 20%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투자는 상위 20%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중간만 해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 중간이 뭐예요?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시장을 사는 것 자체가 중간을 사는 전략이에요. 그 S&P 500 같은 거 사도 이게 뭐 미래는 알게 될 수 없지만 지금 200년간 한 8에서 10% 나왔으니까 그거 내가 열심히 넣고도 많이 떨어지면 와 신난다. 8% 10% 나오는 자산을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좀 더 사고 그렇게 해서 쭉 모아서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가 될 거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사정이 다르죠. 나이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두 번째 시각은 퇴직 이후의 삶을 현재 일하고 있는 삶과 연속성상에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거대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인데 그 차원의 이동에 내 삶의 주도성을 일하였던 시기들처럼 직급이나 지위나 어떤 사회적 능력이나 이런 거로 그 세계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힘들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아주 소수다. 대다수의 경우는 최상층을 제외한 상층부부터 중간 하층까지 거의 다 도매금으로 매겨지는 삶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찌 보면 순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평균 수명이 짧아서 살아남은 노인이 적을 때는 노인의 지혜를 사회가 존중해 주는 것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정치라는 것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다 모아도 구글만큼 안 되거든요. 그리고 AI만큼 AI와도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과거보다 덜 필요해진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기의 삶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확실히 이건 재조정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은 돈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의 고갈 속도를 늦추고 운용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당연히 직접적인 생활비 조달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관계를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배움 세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부부들이 가장 오래 사는 시대예요. 자식들은 나가고 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60세 퇴직하기도 쉽지 않죠. 60세에 퇴직해서 부부가 90세까지 살면 3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매일 둘이 얼굴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행복할까요?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아닌 거로 나와 있어요.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는 거는
근데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특히 남자들이 취약합니다. 이거는 왜 취약하냐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딱 저랑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하루 자기 일상을 조직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애를 몇 시에 학교를 보내고 갔다 오면은 뭘 하고 옆집 엄마 누구를 만나고 누굴 만나고 뭐 자동이체는 언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관계부터 자기의 일, 뭐 집안 일부터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일상을 조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 특히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일상을 조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일단 그런 분들은 이제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들 때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아침 6시 기상해가지고 막 색칠한 원그래프 그리잖아요. 하루 일상. 그거를 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한 50대부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지? 뭐 짜면은 전에 우리 모 선배 만날 때 어떻게 오셨냐면 아침에 헬스클럽, 아침에 골프 연습 뭐 이렇게 다 해주셔서 내가 형 이런 거 말고 형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클럽 형 그거 뭐 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골프 선수 매일 좋은데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해갖고 오셔야지. 이거 형 너무 이거는 뭐 의지 뭐 그냥 완전히 의지 강한 거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형이 10년 20살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했던 제가 기억도 나는데 제가 아시는 선배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상을 조직화하는 측면에서도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